편하게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격차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홍석철 교수입니다. 오늘 오전 개최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한동훈 총괄 선대위원장께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저출산 대응 추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격차에서 특위의 브리핑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발표했던 저출생 공약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발표한 저출생 추가 공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할애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는 복합적인 요인들에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출산, 양육으로부터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부담이 되는 그런 돌봄이나 교육, 주거비용과 같은 직접적인 비용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또 결혼과 출산이 초래하는 경력 단절과 같은 높은 기회비용도 주요한 원인입니다. 더불어서 가족 친화적이지 못한 기업 문화라던가 과도한 경쟁, 가치관과 인식의 변화, 그리고 지역 소멸과 같은 다양한 사회 구조적인 요인들도 저출생을 초래하는 요인들로 전문가들은 지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대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촘촘하게 정책적으로 대응해야지 해결 가능한 문제일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1차, 2차에 걸쳐서 1호, 2호 공약으로 저출생 대응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1호 공약은 일과 가정의 양립제도의 혁신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아빠 휴가를 의무화해서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만으로 자동 개시가 되도록 법 개정을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부터까지 유급 자녀 돌봄 휴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 발표 이후에 많은 부모들께서 뜨겁게 호응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일가족 양립이 대기업에서는 활성화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여건상 어렵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진심을 다했습니다. 중소기업 대체 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촘촘한 공약들에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육아기획 육아근무 확산을 위해 취업 규칙 등의 공지를 의무화하고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 수당 신설 공약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가족 친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해당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들에게 저축과 대출 금리를 우대하는 공약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일가족 양립이 단지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뿐만 아니라 기업들과 동료 근로자들 모두에게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1호 공약의 핵심 목표였습니다. 2호 공약에서는 돌봄 공백을 촘촘하게 메꿀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구축하는 공약을 진심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 퇴원 후에 부모님들이 퇴근 전까지 돌봄 공백이 발생합니다. 정부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높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을 조부모, 학부모, 그리고 민간 서비스까지 확대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정부 지원이 제공되는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라는 약속도 드렸습니다. 또한 기업의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까지 선택권을 확대해서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서 기업의 책임도 강화하겠다라는 약속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돌봄 공백이 발생합니다. 부모들이 맡길 곳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학원으로 돌리면서 사교육비도 크게 늘어나는 것이 문제죠. 국민의힘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늘봄 학교를 전면 확대할 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무상화하고
초등 돌봄과 사교육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방학 중에 돌봄 공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요. 방학 중에 늘봄학교를 상설화하고 급식 제공까지 공약을 하면서 많은 맞벌이 부모님들이 환호를 보내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은 돌봄 교육 비용 지원을 효율화하겠다는 약속도 발표하였습니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현금성 지원을 특정한 시기에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생애주기 성장에서 부모가 집중하고 싶은 기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통합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금성 지원의 효율성과 부모들의 활용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매 학기 초에 새학기 도약 바우처를 제공하는 공약을 발표한 이후에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의 저출생 공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혼집 마련 부담을 대폭 줄이기 위해 예비 부부와 갓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디딤돌 버팀목 대출 특례 지원 신설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주거 문제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공약에서 발표했던 도심 철도 지하화, 구도심 재개발, GTX 노선 확대, 개발 제한 구역, 입지 규제 개선 이런 공약과 연계해서 이런 유유부지에서 생기는 유유부지를 활용을 해서 청년 신혼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을 최우선으로 공급하겠다라는 공약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준비 대행 서비스의 표준 약관 도입, 웨딩 패키지 계약 세부 가격 공개 등 예식 비용 투명성을 통해서 높은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는 공약도 발표하였습니다. 아마 보도자료로 나갔던 저출생 공약의 리스트를 보시게 되면 그 밖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아이 건강과 안전에 대한 지원이라던가 한부모 가족 지원, 위기 임산부 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 지역의 격차 해소와 교육 격차 해소 등도 명시적으로는 저출생 대응 공약이라고 이름을 달지는 않았지만 직간접적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공약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약속하였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신설도 계획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해 아쉽지만 보도자료에 첨부한 저출생 대응 공약을 보시면 각 분야별로 단계별로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아실 겁니다. 저출생을 야기하는 복합적인 요인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마련했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민주당 공약과 비교를 하자면 문제 인식부터 대책의 수준까지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불평등이 저출생 문제의 원인이라고 여러 토론회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내놓은 정책들은 다수가 현금성 지원 정책입니다. 결혼하면 1억을 대출을 해주고 아이를 낳으면 탕감해 준다는 공약이 정말 불평등 해소를 통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들에게는 빚을 떠넘기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인식과 대책이 불일치하고 청년과 부모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촘촘한 해법이 담겨 있지가 않습니다. 국민의힘의 저출생 공약 역시 불평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격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의 다양한 원인은 격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독박 육아로 대표되는 엄마와 아빠의 육아 부담의 격차, 양육에 따른 경력 단절의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환경의 격차, 맞벌이 부부가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격차, 그리고 지역 간 돌봄 격차 등을 의미합니다. 국민의힘의 공약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기반해서 격차 해소를 위한 실천 가능한 촘촘한 공약들을 준비한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격차가 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요 공약들을 2월에 발표하고 이 공약 발표가 끝날 때쯤에 통계청에서는 지난 2월 말에 작년도 합계 출산율을 0.72명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발표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발표한 공약만으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그 결과로서 오늘 추가로 저출생 공약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총괄 선대위원장이 발표한 공약들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출생 대응 정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결혼과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정부 지원에서 배제가 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결혼을 기피하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초저출생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혼과 출산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응원해야 할 이 시대에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정부 정책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격차를 없애겠다는 것이 공약의 목표입니다. 국민의힘은 예비부부라던가 신혼부부, 양육 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습니다. 아마 어제도 여러 가지 정부 정책 중에 하나가 신혼부부 특공에 있어서 소득 기준을 좀 더 완화하는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라는 정부 의지를 보인 바 있는데요. 이번 공약에서는 그런 소득 기준마저도 폐지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난임 지원의 경우도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도 폐지를 해서 누구나 차별 없이 아이 키우는 데 정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가정책의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생활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사실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꾸는 정책은 지난해에도 정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정책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게 되면 지자체도 그렇고 정부 부처별로 다자녀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2명인데 자녀 하나 낳기도 힘든 나라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정말로 애국자이십니다. 이제는 다자녀 기준도 2자녀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많아질수록 경제적 부담,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그 다자녀 부모에게 월급을 더 주지도 않습니다. 이때 국가가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고 있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 난방비 감면,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과 같은 정책을 2자녀 가구로 혜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복지부의 다자녀 카드와 연계해서 다자녀 지원을 위한 대중교통 요금 할인이라던가 농산물 할인까지 다양한 생활 지원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셋째,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습니다. 아이들은 국가 미래를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는 자녀들을 3명 이상 대학까지 교육시킨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부담은 고소득 가구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국가 경제를 이끌어갈 텐데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3자녀 이상 가구에서 시작해서 앞으로는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지원 확대를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육아기 탄력 근무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아이도 잘 키우고 그리고 본인의 커리어 목표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육아기에 유연하게 근무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지난 1호 공약에서 기업들이 육아기 유연근무 지원을 근로자에게 약속할 수 있도록 취업 규칙 등의 그런 조건을 명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한 것은 그 다양한 유연근무 방식 중에서 기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또 부모들의 수요가 높은 탄력 근무제를 의무 시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를 통해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확실히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가지 공약은 오늘 오전에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하는 공약입니다. 5째, 현실에 맞도록 연말정산 인적 공제를 확대하겠습니다. 대학생 또는 사회 진출 초년생의 경우도 부모의 지원이 여전히 중요하고 하지만 소득세 부양 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 나이는 20세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기준을 23세까지 상향하고 현실에 맞도록 인적 공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소득세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30만 원으로 인상해서 양육가구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 입양 연도에 한해서 추가로 받는 자녀 세액 공제액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1호 공약 또 2호 공약 다른 공약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최근에 발간한 국민의힘 공약집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6째, 여성 전용 주차장을 여성 및 다자녀 가족 주차장으로 전환해서 주차 걱정 없이 안전하게 아이들과 편안히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친화 캠페인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출생 문제와 관련된 인식 개선과 사회문화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가족 친화적인 방송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공익광고 제작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정부 지원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격차에서 특히 1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긴 브리핑에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한동훈 총괄 선대위원장님께서 공약을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주셨고 제가 오늘은 그동안 저희 국민의힘에서 발표했던 공약과 함께 추가적인 공약에 대한 설명 그리고 오전에 발표되지 않은 공약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질의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세자녀 이상 등록금 면제 관련해서 혹시 세자녀 이상 가구 수랑 대학 등록금 면제 지원받는 자녀 수 그리고 필요한 지원이 얼마인지 예, 저희가 재원을 해본 바에 따르면 대상은 34만 명입니다. 그리고 소요 예산은 1조 4,500억 원 정도로 추계되었습니다. 가구의 수의 경우는 이 자녀 수보다 훨씬 더 많은데요. 제가 확인을 해보면 현재 2022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이 3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총 수는 한 46만 가구 정도 됩니다. 예. 두 번째 공약은 이제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 2자녀로 이제 일괄 변경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대학 등록금을 왜 바로 2자녀로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유예를 두는 건지
기간 수준이 아무래도 이 대학 등록금의 경우는 이제 재원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도 지금 세자녀 가구의 경우는 첫 자녀 한 명에 대해서는 이제 등록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세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선 먼저 시행을 하고, 그리고 두 자녀에 대해서는 뭐 재원 마련이라던가 또는 대상이라던가 이런 검토를 한 후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뭐 그 이외의 많은 정책에 대해서는 일단은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 소요 예산이 1조 4,500만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3자녀 장학금 면제 대상인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공약의 전체적인 재원 규모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저희가 뭐 재원 매번 이렇게 할 때마다 질문을 주시는데, 이게 이제 세자녀 가구에 대해서 모든 자녀에 대한 등록금 면제하는 경우는 대상이 딱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등록금의 통계도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소요 예산을 추계하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정책의 경우는 사실 이게 추계가 수요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세 자녀 두 자녀를 나눌 때 전기요금을 감면한다 그러면 얼마나 감면해 줄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예산 수요가 달라질 것이고, 또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 그랬을 때 그러면 주거 지원에 대해서 얼마나 수요가 늘어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추계가 이제 필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공약을 발표하는 단계에서는 실제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인해 줄지, 어느 정도 혜택을 줄지, 어느 정도 수요가 변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거를 예측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추계 예산에 대해서 확답은 드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장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걸로 예상되는 것은 이 등록금 감면 부분이고요. 1조 4천억 정도 예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이외의 정책에 대해서도 물론 정책의 수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겠지만 한 2조 원 내에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예산 추계는 뭐 당의 정책국에서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결과가 나오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성 전용 주차장은 여성 대상 범죄 예방 같은 도입 취지가 있는데 이걸 가족 대상 주차장을 바꾸는 이유가 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뭐 저희가 이제 사회적으로 배려해야 되는 대상이 뭐 여성뿐만 아니라 뭐 다자녀의 경우도 그 자녀의 또 엄마들도 있는 것이고요. 자녀들도 어떻게 보면 배려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뭐 안전이 이제 문제라고 한다면 여성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녀의 안정도 사실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도 여성 전용 주차장을 이제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서울시 이외의 많은 이제 지역의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변환하는 걸 추진하거나 검토 중인 곳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여성 전용 주차장을 여성 및 다자녀 가족 주차장으로 전환한다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 배려심을 없애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다자녀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가족을 좀 배려하자라는 차원에서 공약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지역 난방비처럼 얼마 정도의 감면 혜택이 생기는지 이런 건 현재는 알 수 없는 상황인가요? 그거를 이제 차츰 저희가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아마 총선 이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관계 부처와 실제적인 정책을 수립할 때 뭐 재원이라던가 대상의 규모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원의 규모라던가 할인 혜택 정도의 수준을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2조 원 내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신 건 이 6가지 정책의 소요 예산을 추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앞에 4가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뒤에 이제 2가지 경우는 어떤 뭐 제도 개선에 가깝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은 크지 않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당장 일정이 잡힌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요즘에 하도 여러 가지 그 총선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이 정책만을 위해서 당정 뭐 일정을 잡아서 정책을 구체화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되도록이면 뭐 가능한 빨리 정부와 협의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출산 1, 2호 공약, 그 공약개발본부 출범할 때 거의 처음으로 발표했던 공약인데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추가 공약으로 좀 나오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그 배경 말씀을 드리면 추가 공약은 좀 더 저는 과감한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던가 그리고 세전에 대해서 등록금 면제 준다던가 이런 부분인데 저희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공약을 1호 공약, 2호 공약을 발표했는데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현안이 저출생 문제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1호 공약, 2호 공약을 저출생 공약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1월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저출생 공약을 다른 공약을 조금씩 녹여놓고 있었는데 2월 말에 이제 출산율이 발표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여론이 과연 이런 정책만으로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좀 더 추가적인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거는 뭐 언론뿐만 아니라 당 내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이제 추가 공약에 대한 검토들을 여러 가지 주제들을 놓고 검토를 했었고 이제 오늘 발표한 공약은 가능한 재원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좀 더 과감한 정책들을 이렇게 좀 추린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음 같아서는 제가 오늘 아침에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저희 저출생 공약을 쫙 펴놓고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면 각각의 공약들이 이제 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서 이런 공약을 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저출생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혹시나 기자 선생님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다. 왜 국민의힘은 이렇게 진짜 이 수많은 공약들을 다 만들었느냐, 약속을 했느냐 궁금하시면 저를 방문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녀 등록금 면제 공약이 느껴지기로는 전에 일가족 양립 정책하고 약간 결이 다른 좀 현실성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비판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사실 대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받기 위해서 자녀를 3명을 낳는 효과를 기대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떻게 보시고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 정책이 일반적인 현금성 지원 정책이랑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제 그 민주당에서 발표했던 25만 원, 가구당 100만 원에 그건 정말로 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현금성, 뭐 현금 살포에 가까운 그런 정책인 거죠. 이 현금성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정말 명확해야 됩니다. 그 목적과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효율성이 매우 낮은 거죠. 이 다자녀 등록금 면제 정책의 경우는 사실 목적이 명확합니다. 정말 자녀가 많으면 그 셋을 대학을 다 교육시키고 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거 말고도 지금 지출해야 될 돈들이 많은데 그런 면에서 그런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고요. 그 정책의 효과라고 본다면 그 다자녀 가구의 부담이 줄어드는 게 가장 큰 효과일 것입니다. 저희가 이걸 통해 가지고 둘 자녀가 있는 분이 3명 낳겠다. 하나가 한 명 자녀가 있는 분이 3개를 낳겠다. 이런 정책 효과를 아주 크게 바라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가 아이를 대학 졸업까지는 책임진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그런 걸 실천하기 위한 정책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책이 촘촘하게 갖추어질 때 어떤 하나의 정책으로 저출생 문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사회적인 인식이라던가 어떤 환경이 이제 아이를 낳아도 되겠구나. 해보니까 2명 낳아도 되겠네, 3 낳아도 되겠네, 이런 문화를 만드는데 저는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현금성 지원 정책으로만 보실 것이 아니라 그 1조를 써서 1조 4천억을 써서 우리가 얻게 되는 효과가 얼마나 클지
예를 들어서 뭐 13조 원을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민생 회복을 위해 쓰겠다고 했는데 13조 원이면 이 다자녀 정책을 10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는 13조 원이면 이 정책을 10년 동안 쓸 수 있는 예산인 거죠. 이걸 한 번에 13조 원을 뿌려서 얻는 효과와 과연 저희가 이번에 추가적으로 발표한 정책의 효과를 생각해 보면 큰 의미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올해 1월 기준으로 그때나 그런 것들이 좀 확대돼가지고 세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태분위까지는 지원해주는데 부분이 안 들어가게 되는 배경이 있어서 이게 소득으로 따지면은 다자녀 중에서도 조금 소득 많으신 분들 기준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거라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조금 그렇게 많이 받으시는 분들 해야 되냐 이런 얘기. 그 이전에도 사실 세 자녀를 모두 다 100% 지원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게 소득 기준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했었고요. 그 정말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이제 면제해주는 그런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하는 정책은 사실은 좀 파격적인 정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맞벌이 부부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소득 기준을 너무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저출생 문제가 없었다면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지금은 그걸 따질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맞벌이 부부가 소득이 높더라도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 고소득이라도 여전히 대학 등록금이라고 한 자녀 키우는 부담은 똑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제 정부에서도 국가 장학금 확대하기 위해서 80%까지 확대한다라는 어떤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하신 바 있는데요. 그 다른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 같은 경우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좀 보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혹시나 그 대학 등록금 위주의 어떤 혜택이기 때문에 다자녀를 기르고 있는데 대학을 가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데 대한 정책적인 어떤 후속 조치나 대한 생각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워낙 이제 사회적 수요가 높다 보니까 정책을 발표한 것이고요. 저희가 그 추가적으로 그런 국민들의 어려움이 있는지 좀 검토를 하고 그런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정책위 의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질의를 받으시면 좀 하시다가 방으로 가시죠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여기서 또 다양한 질의 응답을 하고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추후에라도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 격차에서 특히 오늘 1차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제 저출생 문제를 격차의 특유에 다루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격차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꼼꼼하게 이제 들여다보는 것이고요. 저희 이제 공동위원장으로 이제 이영 전 장관님 계신데 아마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브리핑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때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추가 공약 이외에도 좀 더 논의하는 공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약들도 선대위 통해서 발표를 하고 브리핑을 통해서 뒷받침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1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